엄마, 저 사람들 왜 우리 따라와? 괜찮아, 우리 빨리 가자.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 그저 그런 싱글맘. 그런데 갑자기 제 아들이 6천억 상속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공포 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들었습니다. 권총 장전하는 소리를,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를. 사고사 정도는 처리할 수 있잖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고사는 그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된 바로 그 두 형제의 죽음. 그때였습니다. 중학생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중학생이 회장의 죽은 아들 유민수가 살아생전에 목숨처럼 아끼고 도와줬던 아이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눈이 피곤한 시간엔 귀로 들으세요. 이제 귀로 듣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렇게 숨막히면서도 마지막에는 조금 따뜻함이 남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정은 67입니다. 그때는 42이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영민. 어느 날 ATM 앞에서 잔액 조회를 눌렀을 때 숫자가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613만 4,280원. 그 숫자를 보고 웃음도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많다고 해야 하나, 적다고 해야 하나. 그냥 숨이 가슴과 목 사이에 걸린 느낌이었어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깨는 건 허리와 무릎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바닥은 전기장판을 깔아도 어딘가 축축한 냉기가 올라왔고 벽지는 군데군데 부풀어 곰팡이 냄새, 눅눅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불 속 아이 몸에서 올라오는 체온만 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이불을 살짝 젖혀보니 영민이가 작은 손으로 이불 끝을 꼭 쥔 채 자고 있었어요. 기척을 느꼈는지 눈은 감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엄마 금방 와. 오늘은 계란 2개 넣은 국 끓여줄게.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또 계산을 했습니다. 계란이 2개 남았는데 오늘 다 쓰면 내일은 그냥 김치에 밥이네. 전기장판 온도를 한 칸 더 올려주고 배달 앱을 켰습니다. 출근하기 버튼, 몇백 번 눌렀던 버튼인데 그날따라 손가락이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 배송센터에 도착하면 시멘트 바닥 냄새, 박스 테이프 찢는 소리, 지게차 경적 소리가 섞여 오늘도 시작한다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이 얼얼해지도록 박스를 나르고 청소 시간에는 락스 냄새에 코가 얼얼했고 저녁에는 계산대에 서서 영수증 필요하세요? 봉투는요? 이 말만 하루에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머릿속은 늘 숫자였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가스, 전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대출 최소 상환액.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하루 종일 숫자에 쫓기면서도 내 인생 숫자는 600만 원밖에 안 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600만 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천억이라는 숫자가 내 인생에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고 믿었고요. 그날 오전 청소를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끌며 골목에 들어서는데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세단 2대였습니다. 낡은 경차, 배달 오토바이만 다니던 골목에 왁스칠 번쩍거리는 차 2대가 입구를 막다시피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각각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고요. 한 사람은 통화를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골목 쪽을 조용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다 보니 저런 옷 입은 사람들과는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조심스레 부르는 소리. 혹시 김정은 씨 맞으신가요? 내 이름이 이 골목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불린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출이면 진짜 저 아무것도 없어요. 카드도 다 막혔고 반 농담처럼 말했는데 제 귀에는 농담이 아니게 들렸습니다. 까만 코트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아드님 김영민 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성? 제가 청소하는 빌딩 꼭대기에 붙어있던 로고,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 그 이름이 반지하 골목 공기 안에 섞이니까 마치 꿈 같았습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조금 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하루, 아니 제 인생이 다른 궤도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따뜻한 공기, 커피 향, 케이크 냄새, 잠깐은 좋았습니다. 와, 이런 데는 사진으로만 보던 곳인데, 근데 노트북 화면에 뜬 글자들을 보는 순간 그 향기들이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정은 씨,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만나셨던 분, 본인을 민수라고 했던 분, 기억하시죠? 편의점 야간 근무하던 시절, 새벽 2시마다 컵라면 하나 들고 와. 같이 먹을래요? 묻던 남자. 나도 돈 많이 벌면 야간은 그만둬야지. 늘 피곤한 눈으로 웃던 사람. 제가 나 임신한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얼굴이 굳었다가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던 사람. 그분의 본명은 유민수입니다. 태성그룹 회장 유민택님의 손자죠.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세게 치고 나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들은 어디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고요. 유언장과 상속 구조가 정리되면서 민수 씨의 친자가 확인될 경우 슬라이드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위에는 회장 이름, 아래로 아들들 이름이 이어지고 맨 아래 작은 칸에 김영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 약 6천억 원. 현재 지분 평가액 기준으로 영민 군이 상속받게 될 가치는 대략 그 정도로 보입니다. 6천억? 저는 그 숫자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전세 1억도 한번 못 가져봤는데 6천억은 마치 다른 행성 통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그 숫자보다 그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보며 담담하게 설명하는 변호사, 옆에서 표를 넘기는 재무팀 사람, 그들 눈에는 영민이가 아니라 하나의 지분처럼 보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그 돈 안 받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 저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힘들어도 그래도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큰 돈 얽히면 무섭습니다. 솔직히 뉴스에 나오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말은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6천억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은 씨, 이미 유언장에 영민군 이름이 올라갔고 상속 구조가 공개됐습니다. 회사도 언론도 다른 상속인들도 곧 알게 됩니다. 정은 씨가 모르는 척 살겠다고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제일 서러운 건 6천억이 아니라 내 인생인데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 회의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은 씨, 이쪽은 김태규 씨입니다. 32이고요. 검은 슬랙스에 흰 셔츠, 네이비 재킷을 걸친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규입니다. 악수를 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태규 씨는 해외 로펌에서 조사보안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분이 정은 씨와 영민군 안전을 함께 맡아주실 거예요. 안전이요? 제가 묻자 태규가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이 떨어지고 그 사실이 저쪽에도 전달되면 가만히 앉아서 결과만 기다릴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설마 돈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말하면서 내 말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규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은 씨, 사람이요, 배고프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근데 돈에 미치면 배고픈 것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해요. 하물며 6천억 단위가 걸려 있을 땐 더 그렇고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부르려고 합니다. 태규가 말했습니다. 한 명이 더요? 네. 조금 특별한 아이입니다. 몇 날 며칠 뒤 작은 회의실에 낯선 아이 하나가 축 늘어진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지후야, 인사해. 여기는 김정은 씨, 영민이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이름은 한지후. 검은 후드티에 운동화를 질질 끌고 들어온 아이는 잠깐 저를 보더니 머쓱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지우는요. 태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생전에 도와주던 아이입니다. 예, 민수 씨가 자원봉사 핑계로 만들었던 공부방이 있어요. 재벌 손자란 신분 숨기고 주말마다 가서 애들 코딩이랑 수학 가르치던 곳이요. 태규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허름한 아파트 경비실 옆 빈 창고, 거기에 접이식 책상 몇 개, 중학생 몇 명이 둘러앉아 있고 앞에 서서 칠판에 뭔가를 적고 있는 후드티 입은 청년 하나. 얼굴은 모자에 가려 반쯤밖에 안 보였지만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민수예요? 제가 묻자 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노트북 붙들고 있는 애, 그게 지우입니다. 노트북 화면 속 너무 말라 보이는 한 아이가 진지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내가 말해볼래? 태규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5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민수 형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회사 사람들 몰래 장학금처럼 돈을 보내줬어요. 아이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코딩도 가르쳐주고 수학 풀어주는 법도 알려주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크면 나 대신 어른들 거짓말 좀 밝혀줘라.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지후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예전에 보내놓은 메일들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태규가 옆에서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제목 혹시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메일 내용 일부가 출력돼 있었어요. 지후야, 혹시 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면 그냥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안은 돈 때문에 뭐든 덮을 수 있는 집이라서 나중에 너라도 어른들 말 그냥 믿지 말고 한 번쯤 의심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읽는 순간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늘 브레이크 없는 차 얘기를 했어요. 지후가 말했습니다. 장난처럼 어른들은 속도만 밟다가 브레이크 잊어먹고 살다가 한 번에 박살나는 사람들 많다고. 그 말이 그냥 은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규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민수 씨 노트북에서 교통 데이터, 브레이크 사고 자료, 이상하게도 그런 자료들이 별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혼자 뭔가 의심하고 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당한 사고를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같이 들여다본 사람이 지후였습니다. 지후는 민수 씨가 남긴 빛 같은 아이입니다. 형이 도와준 만큼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지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도와주던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는 나를 떠나버렸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이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 싸움에 중학생이 끼게 됐는지. 얼마 후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명령서가 나갔습니다. 김영민, 유민택, 유상호 이름 3개가 적힌 종이. 그 문서를 저와 우리 쪽 변호사가 받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막내 아들 유상호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하자. 회장 집 응접실. 김하자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비는 아직 모른다. 내가 먼저 봤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서를 건네며 몇 번을 말했니? 사람이 필요할 땐 독해져야 한다고. 어머니, 지금 우리 힘이면 사고사 정도는 처리할 수 있잖아. 그 말은 그들끼리 나눈 대화였지만 결국 우리 쪽에도 모두 전달됐습니다. 나중에 녹취록으로 보고 저는 손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사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일정이 정해지고 저와 변호사, 태규, 그리고 지우까지 4사람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굳이 여기에요? 제가 묻자 태규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감시하려고 차를 세우면 오히려 더 눈에 띄죠. 그리고 이 카페, 덩치 큰 남자들이 오래 앉아 있으면 딱 티나는 구조입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니 여고생들, 엄마들, 직장인 둘러앉은 팀 미팅, 정장 입은 남자 넷이 구석에 앉아 있으면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창밖을 신경 썼습니다. 근데 먼저 이상한 걸 눈치챈 건 저도 태규도 아니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저 차 이상한데요. 지우가 빨대를 씹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디? 태규가 묻자 지우가 고개만 까딱 움직였습니다. 저기 세 번째 차선이요. 깜빡이도 안 켜고 처음부터 저 자리였어요. 근데 차 안에서 아무도 내리지도 않고 유리창도 한 번을 안 열어요. 진한 선팅이 된 SUV 한 대가 카페 출입문 라인과 딱 맞춰 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클렉션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데 그 차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 범퍼에 벌레 튀긴 자국이 별로 없는 걸로 보면 장거리 뛰던 차는 아니고 옆면은 왁스 칠이 번쩍거리고 타이어는 새 거고 딱 오늘을 위해 세차해온 차 느낌이에요. 저는 지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태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역시 쓸데없는데 집중력이 좋아. 태규가 농담처럼 말하자 지우가 툭 받아쳤습니다. 형이 시켜서 이거 보는 건데요. 뭘?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를 보러 온 차요. 근데 티 안 내려고. 애쓰는 차.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쥔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은 이모. 지우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목표로 보는 만큼 우리도 저 사람들을 자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중학생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태규와 지우는 두꺼운 사고 기록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정은 씨, 회장님 두 아들 사고 기록입니다. 하나는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먹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넘은 사고, 둘 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우가 말을 받았습니다. 민수 형 노트북 안에 이 사고 기사랑 비슷한 해외 사고들 기사, 브레이크 결함 사례들이 폴더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형이 뭔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주변 이물질 사고 사례, 얼음, 캔, 작은 물체,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버그 난 것 같은 상황이 나오면 그냥 두지 말고 어디서 꼬였는지 한 줄씩 뜯어봐야 한다고. 태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침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아직 폐차가 안 됐습니다. 경찰 증거실에서 늦게 풀려나서 폐차장에 서 있대요. 지우랑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지우까지요? 제가 놀라서 묻자 지우가 먼저 말을 막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원래 형이 가기로 했던 자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대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지우에게 빚을 남겨준 것 같았습니다. 폐차장 이야기는 나중에 둘에게서 들었습니다. 앞유리가 산산조각 난 차 한 대, 지붕은 찌그러져 있고 안에는 에어백 잔해와 찢어진 시트 1000조각들. 태규는 운전석에 앉아 페달 주변 대시보드, 바닥을 살펴보고 지우는 노트북을 들고 사고 당시 사진, 도면, 민수가 남긴 메모를 번갈아 봤다고 합니다. 형이 말한 각도가 이거였구나.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규가 묻자 지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페달 밑으로 뭔가 굴러 들어갔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각도 계산한 거예요. 형이 예전에
게임 만들 때 써먹던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민수 메모 옆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음과 캔,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사라지는 증거.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문장을 보자 태규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형들을 죽였는지.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을까요? 지우가 물었고 태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상대를 못 찾았겠죠. 어느 쪽에 말해도 다 엮이게 되는 판이니까. 그 말에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겠죠. 혹시 내가 죽으면 그냥 사고라고 믿지 마라. 그 말이 그때 태규가 차 지붕을 툭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태규와 경찰 그리고 지후의 귀를 통해 나중에 들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안 석공석 유상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도련님, 석공석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상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냐? 저도 돈이 급했습니다. 형님들까지 처리해 드렸잖습니까? 도련님은 그 덕분에 1조가 넘는 재산과 회사를 손에 넣으셨고요. 닥쳐. 책상을 치는 소리, 그리고 권총 장전 소리. 내 입이 문제야. 그 트릭을 아는 건 너뿐이거든.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모든 게 끝이야. 그러니까 미리 막는 게 낫겠지. 바로 그때 그 부분은 조금 틀리셨네요. 이번엔 태규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선을 긋는 톤. 이제 그 트릭을 아는 사람은 석공석 씨뿐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창고 안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박스 뒤 철제 선반 뒤에서 형사들과 수사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인이 많아서 이제는 아무도 쉽게 지우진 못할 겁니다. 유상호 씨 2건의 살인 교사와 2건의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 그리고 더 낮고 깊은 목소리. 내놈 짓이었느냐? 유민택 회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죽은 게 다 내놈 짓이었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유상호의 숨소리가 녹음 속에서도 훅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아버지, 왜 그랬느냐?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모두 섞인 소리였습니다. 창고 바깥에서 무전기를 쥐고 귀 기울이던 지우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냥 밖에서 형이랑 회장님 목소리만 들으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걸 세고만 있었어요. 처음으로 어른들 싸움에 진짜로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지후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민수 형이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그래서 너 데려온 거야, 지후야. 하는 것처럼.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고 사건 이후 유상호는 체포됐고 두 형제의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끝났겠구나 싶던 그때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종이 몇 장이 모든 걸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태규가 봉투를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우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민이는요?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은
역시 그거였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그 집 손자인지 괜히 휘말린 건 아닌지 태규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영민 군 유민택 회장과 유전적 일치율 99.98%. 손자 맞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진짜였네요. 이상하게도 기쁜 것보다 억울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태규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과 유상호 씨 결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부자 관계의 가능성 1% 이하.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자 씨 재혼 전 혹은 초기에 낳은 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이서만 알던 비밀이었겠죠. 제 머릿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쪽 손자, 그러니까 영민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회장님은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선택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에 동시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비교 대상이 유상호였습니다. 같은 집안 남자니까 데이터 비교하기 좋잖아요. 문제는 검사만 하면 둘 다 들통난다는 거였습니다. 지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죽이고 우릴 막으려고 하고 결국 그 모든 게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태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 둘 다였겠죠. 저는 영민 이름이 적힌 결과지와 1% 이하라고 적힌 다른 결과지를 번갈아 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싸움 한가운데 내 아들이 서 있다는 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영민이를 재워놓고 한참 동안 아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좁은 이마, 꿈을 꾸는지 살짝 떨리는 눈꺼풀, 이 작은 사람 하나 때문에 어른 서너 명의 인생이 뒤집혔구나. 두 형제의 죽음, 막내의 범죄, 어머니의 거짓말,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민수와 지후, 태규까지 모든 것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1조 6천억, 상속, 지분. 그런데 돈이 커질수록 사람 목숨값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진 벽지 틈으로 옆집 TV 소리, 위층 발소리, 문 닫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 반지하 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영민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 이마에 입을 살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영민아, 엄마는 돈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는 건 절대로 못 견디겠다. 그날 밤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6천억이 뭐가 됐든 이 아이 손만은 놓지 말자.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릴 수 있는 편에 서보자. 그 결심이 나중에 제가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믿기지 않는 선언을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살인범도 잡혔고 진실도 밝혀졌고. 근데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유상호가 체포되고
두 형제 살인 사건이 드러난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우리 집 골목 모퉁이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전화를 하는 척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영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어제도 있었어.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요. 유상우가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간 날 우리 골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배 오토바이 소리, 옆집 아저씨 담배 피우는 기침 소리, 위층 아이들 뛰는 소리가 섞여 있어야 하는데 그날은 바람만 불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문 앞에 낯선 꽃다발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흰 국화, 카드에는 글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와 너 자식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잘 생각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카드를 쥔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축하도 조문도 아니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규 씨, 꽃다발이 하나 왔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자. 태규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줄 하나 더 붙었습니다. 지우도 같이 올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작은 탁자 위엔 흰 국화와 카드가 올려져 있었고 태규와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꽃값도 제대로 안 치른 협박장이네요. 지우가 카드 글자를 읽으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웃긴 말인데 하나도 안 웃겼습니다. 이건 누가 보낸 걸까요? 제가 묻자 태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상우 씨가 체포되면서 한쪽 라인은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떼어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으킨 파동에 휘말린 사람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원한이 있겠죠. 말하면서도 제 입으로 나오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왜요? 지우가 대신 물었습니다. 형이랑 형네 집안이 한 짓을 정은 이모가 막아낸 건데. 태규가 지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누가 먼저 잘못했냐보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냐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 평소처럼 영민이 손을 잡고 골목을 나가는데 영민이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엄마, 응? 저 아저씨 어제도 있었어. 아이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린이집 맞은편 편의점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어린이집 쪽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아침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아이는 봤던 겁니다. 그 순간 작은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영민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 있다가 바로 데리러 올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짧게 현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요.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요즘 집 근처가 좀 시끄러워서요. 자세한 얘기를 다 하진 못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 아이가 표적이 됐어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오면서 바로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자 태규가 묻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위치는 제가 알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정은 씨는 일단 큰 길 쪽으로 이동하세요. 뒤는 제가 볼게요. 그 말에 조금 안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남자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은 씨 맞죠? 목소리는 40대쯤으로 들렸습니다. 무심한 톤이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즘 뉴스 재밌죠? 아들 덕분에 세상이 떠들썩하겠어요. 말투가 불쾌했습니다. 용건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간단합니다. 소송에서 손 떼세요. 상속? 포기하시고요. 그 정도면 몸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무슨 권리로 그 말을 하시죠? 이틀 전에 들었던 태규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안 하던 짓을 한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낄낄 웃었습니다. 권리. 글쎄요. 그쪽 아들이 태성그룹 6천억짜리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게 좀 거슬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는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하자 남자가 키득 웃었습니다. 그건 김정은 씨 생각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잠깐의 정적 후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무식하게 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영민군 유치원 잘 다니게 해주세요. 팔, 다리 멀쩡하게, 얼굴에 흉터 없이. 그 정도는 부모님도 바라시잖아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애를 생각하세요. 애를 위해서라면 돈 정도는 버릴 수 있잖아요. 뚝.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폰 화면이 몇 번 깜빡였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규와 지우가 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협박 전화 녹음 파일과 발신 번호, 통화 시간. 태규는 그걸 하나씩 정리해 갔습니다. 태규 씨, 우리 해외로 나가면 안 될까요? 저는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조용한 나라 가서 이름 바꾸고 살면, 애 학교만 잘 다닐 수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식당, 청소, 공장 다 해봤으니까요. 입이 떨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이 싸움에서 빠지고 싶어요. 그 말에 지우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모, 그럼 형은요? 형? 민수 형이요. 형이 혼자 이 집안 빵꾸난 거 막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애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큰 말이었습니다. 형이 하고 싶었던 건 딱 그거였을 것 같은데 돈보다 사람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우리까지 도망가 버리면 여기 남아서 그 말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태규가 조용히 지우 쪽을 봤다가 저를 봤습니다. 정은 씨,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나, 지금 모든 걸 덮고 해외로 나가 사는 것. 둘, 끝까지 버티면서 법으로 언론으로 이 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둘 다 무섭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무섭다는 건 정은 씨가 도망만 치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규의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뭔데요? 정은 씨가 영민군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도망을 가든 싸움을 택하든 아이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선택은 틀린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과 소송 사이에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생기기 전까지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엉뚱한 날, 엉뚱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비가 조금 오던 목요일 어린이집 하원 시간, 우산을 들고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현관 앞이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현관문을 막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뭔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맞으시다면서요.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된 분께 저희가 아이를 맡길 순 없습니다. 그 말에 혈압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한 명이 빠르게 다가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맞으시죠? 저희 태성그룹에서 나온. 아니요.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우리 아이 하원시키러 온 건 저 하나뿐입니다. 누구세요? 그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짜증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자기 업무가 생기셔서 저희가 대신 데리러 오라고. 우리 아이, 아버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현관 안에 있던 아이들까지 잠시 동작을 멈췄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영민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 눈을 보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아이 데리고 들어가 계세요. 선생님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바로 영민을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 남자 하나가 내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다 아이 잘 되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실제로는 아직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두 남자의 표정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뭐 경찰까지.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아이 상대로 장난치다간 다 죽습니다. 죽인다는 말을 하려다 말고 다른 단어로 겨우 바꿨습니다. 그들이 뒤로 한 발 물러섰고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고 태규와 지우가 내려섰습니다. 태규는 상황을 보자마자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들이 순간 당황하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린 그냥 서류 전달하러 왔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태규가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 번호판을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다음에 오실 땐 경찰이랑 같이 얘기하죠. 그 말에 그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엄마, 현관 안에서 영민이가 뛰어나와 제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저 아저씨가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태규와 지후,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선생님 눈가도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늦게 알아봤으면.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말하며 선생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규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기록을 꺼내놨습니다. 어린이집 앞 낯선 남자, 협박 전화, 납치 시도 비슷한 접근, 하나하나 보는 동안 몸이 떨렸습니다. 정은 씨, 태규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외국으로 가고 싶어요. 영민이 얼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다시 처음부터 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쫓기고만 싶진 않습니다.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평생 이 기억에 눌려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럼요? 태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릴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소송이든 언론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요. 협박 전화도 오늘 납치하려던 시도도 다 기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까겠습니다. 지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수 형이 들었으면 좋아했겠다. 태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 vs 소송이 아니라 도망치면서 싸울지 서 있으면서 싸울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린 어떻게 싸우죠? 제가 묻자 태규가 차트를 꺼냈습니다. 형사 고소 협박 미행 강요 미수 등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안전조치, 언론 브리핑 준비, 회장 측과의 공식 대화 채널 요구,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문장이 하나 떠났다가 또 떠올랐습니다. 6천억이 뭐가 됐든 이 아이 손을 놓지 않는다. 그게 제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커질수록 아이의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6천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우리에게 위험이란 감기, 사고, 가스레인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들어오고 나니 위험은 수상한 차, 낯선 시선, 협박 전화, 어린이집 앞 모르는 남자들로 모양을 바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싸움을 하자. 그게 결국 나중에 제가 상속을 포기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큰 물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6천억보다 아이 한 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와 제 아이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어린이집 앞 거짓 데리러 온 사람 사건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이중 잠금, 문고리에 추가로 달린 방범 장치, 창문마다 붙어있는 보안 스티커, 반지하 작은 창으로 들어오던 햇빛마저 어딘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전에는 골목에서 발소리가 나면 아, 옆집 아저씨 들어오시나 보다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발소리 하나에 심장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영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문 꼭 잠갔어? 응, 2번 잠갔어. 진짜? 진짜? 전에는
괴물 들어올까봐 무섭다고 하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이 들어올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쓰레기차가 골목 모퉁이를 지나가며 철문을 긁고 지나간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진정된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겨울에 추워 죽을까 걱정이고, 돈이 생기면 사람한테 죽을까 걱정이고, 작게 웃음이 나왔다가 눈물이 따라 나왔습니다. 납치 시도 사건이 있고 며칠 뒤 태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정은 씨를 따로 뵙고 싶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를요? 통화로 묻자 태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기자도 가족도 그 누구도 없이 회장님과 정은 씨, 저랑 지우까지 해서 딱 넷만 만나자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장소는 태성그룹 계열사 중 한 호텔, 사람 출입적은 작은 미팅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을 코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유민택? TV에서만 보던 얼굴, 뉴스 속에서는 늘 당당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마주 앉은 그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늙었다 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머리가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가로세로로 나 있었습니다. 김정은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먼저 사과해야겠군요. 그 말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당신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회장. 그 모습에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가 곧이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자기 아들 지키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사과받겠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 일을 겪으면서 돈으로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막내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진짜 손자는 반지하에서 목숨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내 죄입니다. 그 말에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당신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 교통사고 관련 자료, 석공석 진술서, 유상호 공소장 초안,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유민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가문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 자식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놨습니다. 돈과 권력 빚이요. 그의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큰아들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술과 약에 의지하다가 결국 시한폭탄 같은 생활을 했고, 둘째 아들은 평생 형 대신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막내는 내 그림자 속에서 자라며 내가 가진 권력을 자기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보다 돈이 먼저인 집에서 자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이를 손자로 인정합니다.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기대어 새벽에 컵라면 먹던 그 사람. 그 사람. 아니, 민수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도 모르게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민택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참, 지독하게도 착한 놈이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이익보다 반대편 사람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놈이었죠.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재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했지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에 제일 필요했던 건 그놈 같은 사람이었구나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막내의 범죄,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에 태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태성그룹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나는 가장 큰 걸 잃었습니다. 유민택이 짧게 잘랐습니다. 이제 돈과 회사가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만든 괴물들 때문에 남의 아이, 당신 아이까지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아이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실 공개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일부를 발표하고 언론에도 태성과 두 형제 살인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겨진 손자 이야기도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골목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번엔 검은 세단이 아니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로. 혹시 김정은 씨 맞으세요? 여기 사십니까? 아들이 태성그룹 손자라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인지 기자인지 협박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태규와 지우가 번갈아 가며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다른 방식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붙은 익명의 쪽지. 다른 애들은 무슨 죄냐? 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동네에 위험한 애가 사는 것 같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집 주소와 사진이 모자이크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집이 무슨 흉가가 된 것 같네요. 제가 겨우 웃으며 말하자 태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흉가가 아니라 전장이 된 겁니다. 전장? 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싸우는 사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헛기침하듯 치고 있는 거죠. 정치인 욕하기 귀찮으니까, 연예인 욕하고 재벌 욕하기 귀찮으니까, 그 집 아이 욕하고.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묻자 이번에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싸움판에서 끝까지 버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내려올 건지. 내려온다는 건 상속, 포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속 포기 이야기는 먼저 회장 쪽에서 꺼냈습니다. 호텔 회의실, 이번에는 변호사들까지 함께였습니다. 김정은 씨, 유민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피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초안. 이 종이에 서명을 해주신다면 법적으로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 대신 당신과 아이는 우리가 마련한 다른 나라로 가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지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도망치라는 거네요.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당신 아이는 돈에 미친 사람들 눈에는 6천억짜리 장애물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 아이를 지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포기하면 목숨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회장의 말이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돈을 받으면 아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을 포기하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저를 향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상속 포기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언론과 여론은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손자 6천억 포기하나? 국민 세금도 아닌데 왜 포기쇼를 하냐? 이참에 다 받아서 기부라도 하지 그랬냐? 댓글을 안 보려고 해도 보였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6천억 포기한다고 천사 되는 줄 아나 보네. 천사? 나는 그런 거 될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동네 아주머니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 집 말이야, 그 집. 6천억 손자 있는 집. 아, 그 반지야? 나 같으면 돈 다 받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애도 애지만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무슨 포기야, 포기는. 순간 검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밀가루 봉지를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6천억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영민이 입혀줄 옷, 먹일 음식, 보여줄 세상 다 달라질 거 뻔히 압니다. 근데 그 돈 받고 사는 동안 아, 내 아이가 이 돈 때문에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하루라도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영민이 얼굴을 내려다보며 수천 번을 고민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아이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돈을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양쪽 저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상상이 결정적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영민이가 조금 더 큰 나이가 됐을 때 제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왜 상속을 포기했어? 아니면 왜 그때 도망쳤어? 그때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돈이 아까워서 너 키우기 편하자고, 내가 편하자고 이런 말밖에 못한다면 나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쪽, 돈도 명예도 세상 눈도 다 떠나보내더라도 이 아이 숨만은 지킬 수 있는 쪽, 그리고 그 선택은 어쩌면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속 포기 선언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공개 기자회견을 선택했습니다. 태교가 말렸습니다. 굳이 나가서 더 맞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서류만 처리해도 됩니다. 지우도 말렸습니다.
이모, 댓글 더 달리면 진짜 미칩니다. 근데 저는 한 번쯤은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호텔 컨퍼런스룸, 기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자리, 마이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 아이 하나 키우던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눈앞에 영민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제게 6천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제가 힘들게 견뎌온 삶을 한순간에 달콤하게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기자들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들어온 뒤로 제 아이 앞에 놓인 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미행, 협박, 납치 시도였습니다. 회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6천억보다 아이 한 명이 더 소중했다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말은 우는 사람도 만들었고, 비웃는 사람도 만들었고, 욕하는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류에는 상속 포기 서명이 들어갔고 법적으로도 저와 영민이는 태성그룹과 재산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안이 만든 죄의 결과를 보고 들은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쇼다, 쇼.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라면 저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아이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 이후 비난은 더 거세졌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 쇼나 하네. 문자 그대로 영웅 코스프레 하려고 저러는 거지. 6천억 포기한다면서 왜 회장 만나고 호텔 가고 카메라 앞에 나오냐? 어떤 말은 칼처럼 꽂혔고 어떤 말은 이미 마비가 와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끔씩 이런 메시지도 왔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노인분이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뭔지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조금 일찍 아셨네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모두가 욕해도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이라도 이 말을 이해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디오처럼 말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제 선택을 다시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6천억 포기한 거 정말 잘한 걸까?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기자회견 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민이가 제게 달려와 안기며 했던 말. 엄마, 오늘도 집에 왔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아들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그냥 그게 다였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숨 쉬는 걸 지키고 싶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은 똑똑한 선택도 아니고 멋진 선택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그 선택 덕분에 지금도 이 아이 얼굴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시간을 돌린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6천억 포기한 거 진짜 하나도 안 후회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후회할 일은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나는 날은 있습니다. 6천억보다 무거운 건 돈이 아니라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상속 포기 선언 이후 저와 영민이는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언론도 인터넷도 한동안은 우리 얘기를 떠들썩하게 하다가 곧 다른 뉴스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오래 잡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회장 쪽에서 제안한 대로 우리는 한동안 도시를 떠나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나간 건 아니고 지방 작은 도시, 원룸형 오피스텔 한 칸, 여긴 좀 낯설다. 짐을 풀던 첫날 영민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창 아래로 보이는 건 좁은 골목 대신 작은 공원과 놀이터였습니다. 그래도 햇빛은 잘 들어오네. 제가 웃으며 말하니 영민이가 대꾸했습니다. 응, 엄마 얼굴도 잘 보이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짠하던지요.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회장 쪽에서 마련해준 생활비 지원을 받았고 그게 끝나갈 즈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조금 더 낮에 사람 사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복지관 조리실,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 한 끼에 나트륨, 단백질 계산해가며 국 끓이고 밥 짓고 반찬 나르고 아줌마 국이 제일 맛있어.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왠지 내 인생도 다시 사람 냄새 나는 쪽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영민이는 새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형편 얘기도 집안 얘기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어. 첫날 교복을 입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재벌 손자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졸린 애, 수학 좀 못해서 잔소리 듣는 애.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던지요. 그래, 졸려도 되고 잔소리 들어도 되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 뭔데? 학교 빠지는 건 안 된다. 둘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농담을 평범하게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멀리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영민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엄마, 응? 나 그 회장님 검색해봤어. 손에 쥔 수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떤 회장님? 모르는 척 물어봤지만 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만든 집 어른. 말하는 단어 선택이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입은 최대한 평온한 척 했습니다. 기사 많더라. 우리 얘기 나왔던 기사도 있었는데 이제는 검색하면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나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읽어봤어? 응. 사람들 욕도 많고 엄마 욕도 있고
날 욕하는 글도 있고, 그리고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엄마 편 들어주는 글도 조금 있었어.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영민이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때 그 집이랑 왜 완전히 끊은 거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언젠가 들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제가 되묻자 영민이가 웃었습니다. 또 엄마 스타일 나온다. 항상 나한테 먼저 물어본다니까. 그러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조금은 궁금했어. 그 집이 어떤지, 나한테 무슨 삶을 줄 수 있었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얘기 찾아보고 형들 얘기, 사고 얘기, 막내 아저씨가 한 일들 읽다가 딱 이 생각이 들었어. 어떤? 그 집이 돈은 진짜 많았는데 브레이크가 없었구나. 그 표현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브레이크, 민수, 지후, 태규 모두가 그렇게 말해왔던 단어였습니다. 엄마, 영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부자가 뭐라고 생각해? 순간 예전 같았으면 집 몇 채 있는 사람, 통장에 0이 몇 개 더 붙은 사람, 이런 대답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문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브레이크 있는 사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응. 가지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밟고 가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인 것 같아. 영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형들 죽이는데, 돈 쓰고 사람 입 막는데, 돈 쓰고 애 협박하는데, 돈 쓰는 집이면 돈이 많을수록 더 가난한 집인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영민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어디 돈 자랑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그 말에 괜히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엄마는 자랑할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랬더니 영민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있잖아, 엄마. 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언제? 어릴 때 엄마가 새벽마다 배달 나갔다 오는 거 몰래 창문에서 본 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우린 돈이 없구나. 근데 지금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돈이 조금 부족한 집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집.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제일 정확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집.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집. 그래도 서로 손을 잡고 걷는 집.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뒤로 김태규 씨랑 지우는 어떻게 지내냐고. 태규는 여전히 법조계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대신 싸워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정은 씨, 요즘은 뭘 위해 사세요? 애밥값이요. 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더니 그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애 목숨값 지키려고 싸웠는데 이제는 밥값 지키려고 싸운다니 좋은 방향으로 싸움이 바뀌었네요. 지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늘 그렇듯
매일 한 줄만 보내왔습니다. 이모, 형이랑 한 약속? 조금씩 지키고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어른들 대신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 메일을 읽고 한참 울었습니다. 민수가 남기고 간 빚을 지우가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또 한 명 조용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민택 회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린 완전히 남남입니다. 법적으로도 재산관계에서도 생활에서도.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 익명의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성함이 적힌 것도 아니고 재단 이름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복지관장이 기부 내역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집안에서 배운 한 사람입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글씨체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선택의 무게는 각자 짊어지는 거니까요.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조금 늦게 조금 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겠지요. 이제 제 나이도 40을 훌쩍 넘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청취자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한다는 게 좀 웃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애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조금 남다른 숫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 셋일 겁니다. 600만, 6천억, 그리고 한 명. 600만 원은 제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느끼게 해준 숫자였고 6천억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미쳐갈 수 있는지 보게 해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내 아이 한 명은 그 두 숫자를 모두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숫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숫자들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 얼마, 집값 얼마, 병원비 얼마, 그러다 어느 날 그래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인가 세어보는 순간이 오게 되지요. 누구는 그 순간에 후회가 밀려올 수 있고 누구는 조금은 뿌듯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내 옆에 한 명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쪽에 서게 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선택만큼은 정말 무거웠다 하는 순간들, 누구는 결혼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퇴직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자식 대학을 포기시키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병상에 누운 가족의 손을 놓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선택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떠올려 볼 때 조금은 그래도 잘했다 싶으신지 아니면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 인생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면서 무엇을 지켜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다고요. 저는 6천억을 포기하면서 아이 한 명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도 그 아이 웃는 얼굴을 봅니다.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눈이 피곤한 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에 누군가의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당신 마음의 브레이크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조금만 더 본인 인생을 아껴주시는 밤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선택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